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한 주간의 애플 관련 핵심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입니다. 새로 출시된 맥북 프로가 노트북의 시장을 평정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랩탑의 한계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맥북 프로는 정말 끝판왕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맥북 프로가 아닌 랩탑의 끝판왕이 나와버렸네요. 그것도 다른 노트북들은 한참 뒤에 나올 법한 그런 넘사벽 성능의 랩탑을 말이죠. 이 맥북 프로를 구매할 때 과연 어떤 스펙을 고려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다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맥북 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 일반적이지만 조금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의 M1 맥북 라인업과 새롭게 등장한 14인치, 16인치의 여러 맥북 프로들을 기준으로 랩탑을 골라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조금 알고 접근해야 할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부터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맥북 프로는 고급형 인텔 맥을 대체할 목적으로 영순위로 나온 맥북 프로입니다. 고급형은 말 그대로 전문가용이죠. 가격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완전 전문가용입니다. 그런데 이 맥북 프로가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은 더욱 진화되어 넘사벽 전문가용 맥북 프로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현존 M1 맥북 프로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고급형이었던 인텔 맥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결과로는 기본 옵션 제품으로 약 20만원가량 갭이 났습니다. 비싸다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원체 출발 가격이 비싸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고급형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넘사벽이고 랩탑의 한계를 다시 정의하는 말도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느 영상에서는 랩탑 치고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보여드릴게요. 동급 그래픽카드의 가격만 봐서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막강한 성능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 필요한 성능에 맞아야 하죠. M1 프로는 최대 20개의 4K 프로레스 동영상 스트림 재생이 가능하고 M1 맥스는 최대 8개의 8K 프로레스 동영상 스트림 재생이 가능합니다. 와, 정말 엄청난데요. 정말 프로용 노트북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디바이스고 전용 미디어 엔진을 디코딩용으로 1개, 인코딩용으로 2개를 두고 2개의 프로레스 가속 장치를 두어서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K니 8K니 얼마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프로레스는 또 무엇인지 일반 유저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필요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 용도로 보시지 마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맥북을 골라봅시다. 조금만 더 깊게 보고자 하시면 이 내용을 보셔야 하고요. 귀찮다 싶으시면 다음 타임바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봐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들, 맥북의 하드웨어 스펙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CPU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애플 실리콘의 CPU는 고성능 코어, 고효율 코어로 나누며 M1 계열 아키텍처에서는 파이어스톰, 아이스스톰 이렇게 이름이 붙였어요. 하나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하나는 차갑게 일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네이밍처럼 고성능은 파워풀하게 똘똘하게 일을 잘하는 녀석이지만 대신 전기도 많이 쓰고 열도 많이 냅니다. 반면에 고효율은 천천히 일을 하는 녀석이지만 대신 전기도 덜 쓰고 열도 거의 안 나는 거죠. M1 프로와 M1 맥스 모두 1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녀석들이 8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M1에는 각각 4개씩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토탈로 8개 그리고 10개 차이로 보면 안 되고 M1은 4개, M1 프로는 8개, 그래서 M1보다 2배의 성능이 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M1과 M1 프로, M1 맥스를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에서 이런 녀석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자, 맥북에서 커맨드와 스페이스 단축키를 누르면 스팟라이트 검색이 나오죠. 거기서 활성 상태 보기를 검색한 다음에 실행한 뒤에 커맨드 키와 숫자 3키를 같이 누르면 CPU 코어 개수별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와 4를 누르면 GPU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GPU인데요. 이번 M1 프로나 맥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단연 GPU의 성능이죠. M1 프로는 16코어이고 M1 맥스는 32코어지만 14인치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부 M1 맥스는 24코어도 있습니다. 작년 M1의 경우에는 8코어였고 일부 맥북 에어에는 7코어짜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모델에서는 16코어보다 큰 녀석들은 모두 M1 맥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GPU는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들을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잡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구조죠. 고품질 3D 게임의 빠른 렌더링을 위해 발전된 GPU입니다만 이런 개념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작업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이나 편집 그리고 렌더링 작업은 GPU 성능에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죠.
주로 사용하시는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GPU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램입니다. 14인치 기본 옵션인 경우, 그러니까 M1 프로인 GPU 16코어인 경우에는 기본 16기가이며 옵션으로는 32기가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GPU를 24코어 이상으로 늘리면, 즉 M1 Max로 옵션을 바꾸게 되면 64기가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GPU 코어가 많을수록 고성능 GPU 잡수행을 위한 램도 그만큼 할당되고 사용이 필요할 거다라고 권장하는 거죠. 참고로 M1은 기본 8기가, 최대 16기가 옵션 확장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담이지만 애플 실리콘은 유니파이드 메모리, 즉 통합 메모리로서 CPU, GPU, NPU, 일처리를 위해서 각각의 메모리를 두고 있는 기존 PC와는 다르게 하나의 메모리, 즉 하나의 램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끔 번거로운 절차를 줄였고,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필요에 따라서 CPU가 써야 할 메모리, NPU가 써야 할 메모리를 GPU가 다 끌어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 순간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M1 프로의 경우에는 하나의 16기가 램 칩이 100GB/셀, 즉 초당 100GB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프로는 최대 32기가 램이 가능하니까 동시에 200GB/셀 속도로 데이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1 Max의 경우에는 최대 64기가니까 그래서 400GB 속도로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더 끝판왕 고급형 iMac 그리고 맥 프로들은 데스크탑인데 공간의 여유나 무게에 대한 제약도 적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옆으로 붙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더 성능이 더 나올지 계산되시겠죠? 컴퓨터 제조사가 칩까지 직접 만들어 버리면 이런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스토리지인데요. SSD 경우에는 14인치, 16인치 맥북은 512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M1 맥북 프로 256을 쓰고 있는데 정말 좁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외장 하드가 있어도 솔직히 무용지물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편집 제작할 때 필요한 에셋들을 SSD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데 조금 작업을 하다 보면 꽤 많이 늘어납니다. 리소스들을 작업하려면 번들로 묶여있는 에셋들을 사용하겠다고 풀고 SSD 상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메인으로 돌아가는 SSD가 5일 이상은 되어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다양한 직업군들이 계셨습니다. 고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일반 유저에서부터 영상 제작, 그리고 다양한 개발 직군,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출신에서 현재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업을 하고 있고, 유튜브와 함께 영상 편집 제작에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게 되었는데요. 컴퓨터 내 다양한 기술들이 공존해 있지만 결국엔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돌아가는 개념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인지해 주셔야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노트북으로 내가 무엇을 주로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성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하고요. 위에 제가 설명드린 애플 중심의 스펙들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정확히 알고 그 선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로 네 번째는 맥북 내에서 고민을 한다는 전제 하에 옵션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잠깐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유저인 경우에는, 즉 인터넷 서핑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오피스 작업들을 좀 하는 수준이라면 솔직히 M1 맥북 에어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맥북 에어가 과분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맥북 에어로 웬만한 영상 제작, 스트리밍 방송, 개발까지 아주 무난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유형으로 개발 코딩 목적의 분이시라면 특히 대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개발을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알게 되는 지식들이라서 그런 고민으로 이런 제 영상을 보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소프트웨어 개발 멘토링을 한 적이 있어서 물론 대학생분들 중에서도 저희 때보다 엄청난 슈퍼 개발자분들이 많으신 거 알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평균 레벨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학교 과제나 다양한 대회 출품 목적으로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구매하신다면 M1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생은 일단 지갑의 여유가 아직은 없으니까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만약 대회 작품에 내기 위해서 로컬에서는 작업이 안 되고 고성능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대회나 나라에서 제공하는 교육들인 경우에는 별도 서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사용 비용도 웬만하면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 데이터 분석이나 배치성 헤비한 잡들은 공용으로 대탑을 구매해서 돌리게 하고 로컬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것들만 돌리도록 개발 위주로 해야죠. 만약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고 하시면은 램 옵션도 하나 늘리고 스토리지 옵션도 하나 더 늘린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맥북 옵션 가격이 무지막지하죠. 가격이 14인치나 16인치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으로 가벼운 영상 제작, 편집 정도의 유저시라면은 M1 맥북 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벼운 정도라는 게 차이가 좀 있겠지만 4K 영상 제작, 편집, 그리고 렌더링까지 저는 M1 맥북 프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업으로 갖고 있는 16인치 인텔 맥은 동시에 작업을 빨리 해야 할 때 렌더링을 별도로 돌리면서 시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영상 제작과 편집, 그리고 렌더링 작업은 GPU 성능에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죠. 주로 사용하시는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최소 사양, 권장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많이 사용하시는 어도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M1 맥북 프로 정도면은 최소 사양은 물론 권장 사양에도 충족하는 스펙입니다. 하지만 번외의 얘기긴 한데요. 아직 애플 실리콘 네이티브 앱이 안 나왔고, 그래서 플러그인 에러나 사용 불가, 성능 저하 등의 이슈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안고 있는 문제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네이티브 앱 나오겠죠. 지금 설명드린 거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접하지만 저희 영상 제작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폰으로 찍은 20분에서 30분짜리 4K 영상 에셋으로 영상 편집 시 저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한 10개, 크롬을 한 4, 5개, 그리고 유튜브 영상 검색, 그리고 음원 에셋 다운로드도 수시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업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분 정도의 4K 영상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활성 상태 보기에서 CPU 코어별로 고성능 4개, 고효율 4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성능 코어에 엄청 몰리면서 2개 코어가 약 50% 이상 일을 미친듯이 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상대적으로 좀 적네요. 뭔가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서 밸런스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렌더링 작업에 GPU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위쪽에 파란색 박스가 GPU 코어 상태인데요. 거의 꽉 찼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른 잡이 들어와도 잠시 느려질 거예요. 엄청나게 몰아서 미친듯이 해주고 있습니다. 렌더링은 총 13분 소요되고요. 발열이 조금 일어나서 키보드 상판이 약간 뜨뜻합니다. 이게 M1 맥북 프로 8코어 CPU, 8코어 GPU의 성능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예시로 가볍게 봐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간단하게 구매 유형별 스펙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타임바로 구분을 잘 해놨으니까 길면 넘어가시고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또 공유드릴 일이 있겠지만 맥북 프로 한국 출시 예상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는 과거 출시 이력과 다른 라인업들, 그리고 주변 소식들을 종합해서 보는데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12월은 되어야 한국 출시 혹은 사전 예약 시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이제서야 사전 예약을 하고 11월 2일 한국 정식 출시하는 거 보면은 거의 1.5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인 거고, 뉴스로만 접했던 중국의 전력 이슈, 그리고 부품 공급 이슈가 이제서야 우리의 피부로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맥북 프로가 1, 2푼도 아닌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마음 여유있게 가지시고요. 저랑 함께 기다려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매일 한 번씩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피해나 안 가시도록 알차게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중에 혹은 주말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